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전통과 열정을 통해 또 다른 외대를 꿈꿉니다. 자, 이어서 저는 이제 외국어대학교 입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들을 트랙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지원 전략을 가졌을 때 외국어대학에서 훌륭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3월달 학력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스럽죠. 4월달 학력평가를 끝나고 나면서 아이들이 또 변명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엄마, 경기도교육청 문제는 질이 떨어진대. 이제 6월달 모의평가를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성적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6월달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시 모집과 관련된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수시 모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을 때 그만큼 한 발 앞선 준비가 되지 않겠나. 물론 평상시 모든 준비는 수능 준비입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수시와 관련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수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어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를 할 때 수시 모집은 4가지 전형 이상을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시 모집은 2가지 전형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수시 모집 응시 기회가 6회인데 4회로 제한이 됐다,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수시 모집 응시 기회는 6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형을 대학에서 설계를 할 때 4가지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어 대학에서도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그다음에 논술 위주의 전형과 그다음에 실기 위주의 전형 중에서 특히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4가지 트랙으로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 쓰고 종합 전형 쓰고 논술 쓰고 특기자 전형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최대 외대에서 4번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을 여기에서 이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씩 트랙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금년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작년도 정시 모집에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에서 모집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의 정시 모집은 서울대학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이 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나군으로 도망가 버렸고, 서강대학이 가군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화대학이 가군에 남아 있고, 또 그리고 한양대학과 경희대학이 가군, 나군 모집단이고, 중앙대학과 외국어대학이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가 있죠. 인간미가 있죠. 외국어대학교에서는 금년도에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라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서 접수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 일정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9월 11일부터 15일 6시까지 원서 접수 마감을 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10월 15일 날 1단계 발표를 하고, 면접전형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에세이전형은 9월 27일 날 있고, 논술전형은 수능을 마친 뒤에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외국어 특기자는 10월 31일입니다. 합격하면 종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능 안 봐도 됩니다.
예, 제발 좀 이러고 싶죠. 예,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은 12월 5일 날 수능 성적을 나온 뒤에 최저 기준 통과 여부에 따라서 합격자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트랙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411명입니다. 411명을 뽑는 전형인데 여기에서는요 반드시 지원 자격 중에서 주의를 기울여줘야 할 것이 지원 자격 중에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지정 영역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이나 과탐이나 인정을 하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A와 수학은 A형, B형 동시에 아무거나 응시를 해도 됩니다. 단 B형을 응시를 했었을 때 10% 가산점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과학 탐구까지 이렇게 탐구 영역까지를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100% 선발입니다. 내신 100% 선발이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결정적 영향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전형입니다. 서울시내 10개 대학에서 작년도에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작년도에 10개 대학에서 다 없애고 작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던 대학은 이화대학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개 대학이 10개 대학 중에서 여러 개 대학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재작년도까지 나타났던 전형적인 특징은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도 재작년도에 지원자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던 학생들의 비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합격선들은 내신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선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금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 합격선들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첫째,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추가 합격자를 닷새간 발표를 하는데 작년도까지 닷새간 발표를 하면서 거의 2바퀴 정도 돌리면은 끝이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3바퀴, 4바퀴까지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선들이 학생부 내신 성적이 조심스럽게 재작년 사례를 보면 조금 이따 이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최상위 학과에서는 1.5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1.5등급 이내 들어가면 서울 시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내린 등급이죠. 이런 정도 학생들의 분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조심스럽게 내신 성적이 합격선들이 조심스럽게 내려갈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은 어느 정도로 걸고 있는가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탐구는 2과목 평균입니다.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입니다. 2등급, 2등급도 되고 1등급, 3등급도 됩니다.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준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서울 캠퍼스고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한 개 영역 등급이 3등급 이내입니다. 비교적 우리 학생들이 무난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최저 기준이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영수 탐구 중에서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라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도까지 나타났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부 교과 영역의 평균적인 경쟁률은 대개 1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던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반토막이 나고 여기 이런 학과들은 경쟁률이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베트남어과라든지 이란어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합격선들의 변화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재작년도까지는 영어 통번역학과 있습니다. 영어대학이 영어 통번역학과 있었는데 정예라든지 국제통상 같은 경우는 리딩 학과인데 거의 1.5등급 이내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고 특정 학과에서는 1.9등급까지도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학과, 이란학과 같은 경우는 2.5등급까지도 합격선들이 형성이 됐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2등급 정도 된다라면, 내신 성적이 2등급 내외가 된다라면 조심스럽게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을 해두는 전략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능 최저 기준 도달 여부를 먼저 점검을 해본 다음에 전략적인 대비를 해두시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비슷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가 사학과 같은 경우는 1.4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4대 1이라는 경쟁률은 말을 바꾸면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완전히 근접해 들어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공계통의 학과들이 비교적 경쟁률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재작년도 통계 자료인데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은 낮춰놨기 때문에 재작년도보다는 합격선들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는데, 3등급 내외에서 합격선들이, 내신 등급이 3등급 내외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됐던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수험생들이라 하더라도 지원 전략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의미 있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국제경영과 경제학과는 국제금융학부로 작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컴퓨터공학과 디지털정보공학을 컴퓨터 전자시스템공학으로 학과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합격선들을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따지고 본다라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했었을 때는 Student Based Profile,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스펙 중심의 어쨌든 평가가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특징들이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School Based Profile,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화된 정보를 통해서 특히 학교에서 충실한 어떤 활동들과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이 평가의 핵심적 초점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대학에서 선발 방식을 보면 1단계에서 서류 100%를 통해서 이때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하고, 추천서는 선생님들께서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해서 추천서를 금년도에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추천서를 없애고,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서류평가를 해서 1단계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에서 3배수, 정원의 3배수를 전형을 한 다음에 2단계 가면 1단계 성적이 70%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면접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면접의 반영 비율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단계 성적 50% 플러스 면접 50% 정도를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1단계 1배수 안에 들어갔던 아이가 합불이 변하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작년도에서 낮은 학과에서 10% 정도, 높은 학과에서 20% 정도 되는 이런 합불이 바뀌는 변화 비율이 있던데, 금년도에는 그 비율을 약간 좀 낮추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반영 비율을 30%로 조금은 낮췄다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런데 외대는 또 게다가 다른 대학들에서 10개 대학 중에서 금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을 종합전형에다 두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외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걸지 않고 있다. 역시 인간미가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걸지 않고 면접 비중을 축소됐고 추천서를 폐지했다라는 이런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예,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도, 교내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요것이 외대의 평가 지표입니다. 조금 이따 오늘은 모처럼 자리에 오셨으니까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냥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중에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예, 대교협 공통 항목이 1번, 2번, 3번이 대교협 공통 항목이고 4번은 각 대학 자율 항목입니다. 예, 외국어 대학에서는 4번의 자율 항목은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 가장 평범한 지원 동기를 묻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와 있고 1, 2, 3번은 대교협 공통입니다. 1번 항목에서 주의를 해둬야 될 것은 저기 지금 빨갛게 표시됐는데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해놨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폭넓게 학교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아주 폭넓게 기록을 해놓는데 1번 항목에서 저희들이 제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사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성적을 올린 경험이라든지 또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렸는지 하는 학습 경험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쓰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오정 답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도록 했는데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교회 활동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첫째, 생활기록부의 교회 활동이라도 기록이 된 활동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죠.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 우기면 비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이 내용은 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내용이라면 교회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면 쓰십시오. 쓰셔도 크게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대교협에서 교육부에서 학교로 공문이 다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 어학 성적에서 몇 점을 맞았다, 또 교과 관련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영어, 외국어 관련해서 경시대회, 교회 경시대회 입상 경력에 대해서 쓰게 되면 0점 처리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학교로 공문이 다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서를 쓰면 된다, 자기소개서에서 쓰면 된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4가지를 다 쓰려고 해요. 그런데 글자 수가 몇 자입니까? 1000자밖에 안 되죠. 10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가지를 다 쓰게 되면 너무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한두 가지로 제안을 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요 3대1 면접입니다. 교수님 2분 또는 3분과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이 거기에서 껴서 3인 1조로 이 면접을 하게 되는데 10분 내외에 면접을 하게 됩니다. 10분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어 제시문도 없고요, 문제풀이식 제시문도 없고요, 심층적인 전공 지식을 묻는 문제도 지양입니다. 이런 문제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서류의 진위 여부라든지 전공적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인데, 외대 면접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인적성 면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가를 쇼핑을 다니면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준비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솔직히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이런 등급 수준들입니다. 영어 학부가 리딩 디파트먼트인데 실제 1.0등급부터 3.42등급까지 합격선들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분포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2등급 내외에서 합격선들이 거의 형성이 되고 있다. 2등급 내외가 되면 합격선들에 들어가는데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약간 조금 내려갑니다. 평균적으로 3등급 내외의 성적들이 합격선들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 2등급 내지 3등급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참고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평가 지표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지표는 첫째는요,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 평가는 내신 성적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끝까지 주요 과목 교과의 내신 성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요 과목이라는 것은 인문계는 국영수 사회교과고요, 자연계는 국영수 과학교과의 성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적인 등급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성적의 추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모집단위 관련,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어문 계열이라면 국영수 사회교과의 평균적인 등급이 이런 정도 등급인데, 어문 계열이라고 했었을 때는 국어과 영어과 성적들이 특히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경영대학이라고 하면 상경계통이라면 영어과 수학과 성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이공계통의 학과라면 수학과 과학과 성적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학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물론 학업 역량을 점검을 할 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수상 경력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종합 의견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공과 모집단위 관련, 전공 관련 활동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몰입도가 어떻고 참여도 열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수상 경력을 통해서 그 교과 관련 경시대회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심화 교과의 이수, 그 다음에 관련 교과의 이수 과목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성적들이 어떤 분포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외대기 때문에 글로벌 소양과 관련된 평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평가 요소는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평가 요소입니다. 학교생활 충실도는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학교생활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네 번째는 인성과 관련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성과 관련된 평가는 성실성 지표라든지 출석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가서 종합 의견란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성과 관련된 평가를 해서 네 가지 항목 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1단계 통과 여부를 가려내게 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모의 논술 시험을 치렀는데 631명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예, 지정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에서 국어비, 수학 A, 영어, 탐구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지 지원 자격이 있게 되는 이런 특징인데, 선발 방식은 일괄 합산 방식입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이 30%고 논술이 7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을 걸고 있죠.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우선 선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일반 선발 기준으로 그 대학들이 일반 선발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들이 논술의 영향력이 작년도는 우선 선발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죠. 그런데 우선 선발 기준은 사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아니라 수능 최고 등급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럴 정도로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선발 기준이 없고 일반 선발 기준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걸고 있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력이 작년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 해서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이 금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작년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걸고 있는가 봤더니 LD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입니다. 기겁 초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정도 되느냐? 작년도에 경쟁률을 보면 우선 선발 기준이 100분이 국영수 100분이 288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국영수 100분이 288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데 실제 작년도에 우선 선발 기준에 부합됐던 아이들의 평균적인 경쟁률이 3대1 내지 5대1 정도 됐었습니다. 우선 선발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은 작년도 기준보다 낮은 기준이죠.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이런 정도는 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합격권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논술 전형에서 합격권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합격권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국영수 100분위가 얼마 정도였었는가? 291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요, 나군 모집 단위에서 그의 국영수 탐구 100분위가 얼마냐? 97.23%입니다. 한양대학이라든지 경희대학이라든지 중앙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의 낮은 학과보다 최상위 학과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됐어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 시리즈 이쪽 수준과 거의 같은 이런 합격선들을 분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도에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LD학부 같은 경우는 등급의 합이 4등급 정도는 돼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도 있게 되는데 글로벌 캠퍼스도 국영수 탐구 한 과목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조금 아까 학생부 교과학은 약간 다릅니다. 2개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부합해야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특징들이고, 그런데 작년도에 외국어대학교 평균적인 경쟁률을 보면 30대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도달했던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 정도인가 봤더니 역시 반 정도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반 정도 되고 또 그리고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서 평균적인 결시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대도 금년도에 논술 시험 치르는 날 경희대학도 고려대학도 치르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도 치르고 이화대학도 치르고 외국어대학도 치릅니다. 4개 대학 중에서 1개 대학을 골라오기 때문에 평균적인 결시율들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평균 결시율들이 30% 내외의 결시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논술 중심의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거는 아니더라. 논술 중심의 전형도 해볼 만한 전형이다. 그래서 이 자료가 실질적인 경쟁률이 30대 1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반토막 내지 10대 1 내지 그런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특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도 경쟁률이 약간 떨어지지만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아이들의 경쟁률이 5대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아까 3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내신의 실질적인 반영의 영향력은 어떨까? 좀 이따 자료 보여드립니다.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기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등급과 5등급 간의 격차가 5점 정도 나기 때문에 외대가 비교적 높게 편차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작년도에 합격선들에 들어갔던 아이들의 논술 성적의 편차는 얼마 정도 되냐? 내신의 편차가 5점인데 합격선 최하 커트라인과 최고 맞은 아이들의 평균적인 성적 차이가 30점 이상이 납니다. 그러면 논술의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이고 학생부의 영향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외대가 학생부 반영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외대는 원점수 등급 또는 원점수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갔더니 수학 성적이 92점인데 3등급이 나오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는 90점만 맞으면 1등급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시는 것보다 내신의 성적이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합격선들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영어대학 리딩학과라고 했는데 7.24등급도 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3등급, 4등급, 5등급 거의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더라. 논술만 잘 쓰게 되면 얼마든지 합부를 뒤집을 가능성들이 있더라 라는 점들이고, 글로벌 캠퍼스도 역시 여전히 6등급, 7등급까지도 합격선들에 들어가는 이런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문제 특징은 오늘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로 나뉘게 되고,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따 남기석 출제위원장님께서 실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인데, 아시는 것처럼 공인 어학 성적이 30%고 그 다음에 외국어 에세이가 70%를 반영이 되게 된다. 공인 어학 성적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서울 캠퍼스 이런 학과들은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고, 나머지 학과들 각 과목별로 공인 에세이, 어학 에세이를 치르게 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에세이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의지인지 알겠는데, 실제 에세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요소는, 첫째는 라이팅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 역량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적인 평가 지표 중에 한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과 관련해서는 정시는 아직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좀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평가 영역별 반영 비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30, 수학 25, 영어 35, 탐구 10입니다.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고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영어과 문제가 쉽게 출제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역량이 쉽게 출제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영어 역량이 쉽게 출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공부하면 망가질 가능성들이 있죠. 왜? 실수가 결정적 열쇠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수 하나로 인해서 등급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도 정상적인 공부를 해둘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직 경력이 있는데, 교직 경력이 있을 때 수능 출제 현장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 경험으로 미뤄봤었을 때 정상적인 공부를 해두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제 풍선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과의 풍선 효과를 금년도에 수학이 결정적 열쇠로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수학도 결정적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어과와 탐구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다 라는 점들도 함께 아울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오늘 외대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대 입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외대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문이 개방이 되어 있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내년 설날 세배를 가야 됩니다. 결과 안 좋으면 세배 못 가죠. 어쨌든 함께 하신 모든 학생들이
내년도에 결과가 좋아서 꽃 피는 캠퍼스에서 벚꽃놀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